이상한 여동생이 있어. 걔는 항상 내가 이미 죽은 사람처럼 쳐다봐. 그리고 매일 똑같이 나를 따라다녀. 우리는 겨우 1살 차이야. 그런데도 걔 근처에 있으면 항상 섬뜩하고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여. 결혼식 전날 밤, 나는 마침내 내 마음에 있던 것을 걔한테 물어보기로 했어. 창야오, 이리 와봐.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 내 목소리가 너무 진지했던 모양이야. 엄마가 듣고 놀란 얼굴로 나를 돌아봤어. 뭘 하려는 거니? 그냥 얘기하려는 거예요. 엄마, 걱정 마세요. 때리려는 것도 아니잖아요. 창야오와 나는 작은 앞마당 돌 탁자에 앉았어. 걔는 여느 때처럼 무심해 보였어. 왜 항상 날 죽은 사람처럼 쳐다봐. 걔는 거의 반응이 없었어. 눈썹 한쪽이 살짝 들리더니 걔가 덤덤하고 차분하게 말했어. 넌 안 죽었어. 그 대답이 어딘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 정확히 부정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확신도 아니었어. 그럼 말해봐. 왜 항상 날 그렇게 쳐다보는데? 걔는 한참 동안 조용했어. 그러더니 천천히 희미한 미소가 얼굴에 번졌지만 눈까지는 닿지 않았어. 오빠니까. 아예 대답 안 할 거라고 생각했을 때 난 그 완전 쓸데없는 대답 같지 않은 대답을 들었어. 오빠가 나를 귀찮게 여겼던 거 알아. 하지만 걱정 마. 오빠랑 형수가 나한테 조카를 주면 더는 귀찮게 안 할게. 도대체 하루 종일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 아이를 벌써부터 점 찍어 놓다니. 평생 날 괴롭힌 것도 모자라. 이제 내 자식한테까지 그러겠다고? 도대체 뭐가 문제야? 내가 생각해야 할 것을 생각할 뿐이야. 잠시 멈춤. 창누. 드디어 결혼하는구나. 정말 잘됐어. 창야오. 너 대체 왜 이러는 거야? 제발 한 번만 정상적으로 말해봐.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해달라고. 그렇게 수수께끼처럼 굴지마. 내 말투는 친절하지 않았어. 걔와 지낸 세월 때문에 나는 항상 이성을 잃기 직전이었어. 걔 옆에 있는 건 숨막히는 일이야. 하지만 걔는 움찔하지 않았어. 표정은 여전히 침착했어. 목소리는 완벽하게 덤덤했어. 괜찮아. 세 단어, 그게 전부였어. 그리고 그녀의 시선은 절대 나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나는 가슴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화를 억눌렀다. 됐어. 난 널 이해할 수 없어. 이런 식으로는 그녀에게서 제대로 된 대답을 들을 수 없을 거야. 게다가 결혼식은 내일이야. 그 후 아내와 나는 신혼여행으로 해변으로 갈 거야. 이상한 동생을 1달 내내 보지 않아도 된다니. 그 생각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진다. 결혼식이 끝나고 아내와 나는 짐을 쌌다. 엄마에게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말했고 엄마는 기쁘게 우리를 축복해 주셨다. 그때 창야오가 나의 그 이상한 여동생이 우리 셋 모두를 할 말을 잃게 만드는 말을 했다. 해변에 가지 않고 저도 같이 가면 안 될까요? 아내는 본능적으로 내 손을 잡았다. 나는 그녀가 느끼는 충격을 정확히 느낄 수 있었다. 불신, 거절. 창야오, 너 뭐 하는 거야? 내가 몇 살인데 어린애처럼 굴어? 창야오는 엄마를 흘끗 본 후 천천히 시선을 내 아내에게로 옮겼다. 이번에는 그녀의 눈빛이 달랐다. 나를 보던 눈은 항상 냉기를 띠고 있었는데 이제는 부드러운 미소 속에 거의 애원과 같은 것이 담겨 있었다. 제발 저도 가면 안 될까요? 창야오, 그만해. 내가 전에는 목소리를 높일 때마다 그녀는 항상 물러섰다. 하지만 이번에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대신 움찔한 것은 내 아내였다. 저도 가게 해주세요. 창야오가 말했다. 아내에게 돌아서며 더 좋은 곳을 알아요. 우리는 해변에 갈 필요도 없어요. 뭐라고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호텔을 예약했어요.
우리 둘 다 계획을 바꾸고 싶지 않았다. 내 아내는 불편해했다. 하지만 그녀는 대놓고 거절할 수는 없었다. 나는 그녀가 소란을 피울 거라고 예상했다. 대신 그녀는 잠시 눈살을 찌푸렸다. 그러고는 조용하고 알 수 없는 미소를 얼굴에 띄었다. 알겠어요. 그냥 거기서 조심해요. 알겠죠? 다음 날 아침, 아내와 나는 출발했다. 창야오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떠나기 전에 엄마는 그녀가 아마 아직 자고 있을 거라고 말했다. 걱정하지 말고 그냥 가서 즐겁게 보내렴. 여행 내내 나는 창야오가 어디선가 나타날 거라고 예상했다. 다행히도 여행은 별일 없이 지나갔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물을 무서워했다. 한 번은 거의 익사할 뻔했다. 물속에서 의식을 잃기 직전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작은 형체가 필사적으로 저에게 헤엄쳐 오는 것을 본 것 같았어요. 누구였는지는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깨어났을 때 엄마는 어떤 할아버지가 저를 끌어냈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형체가 환각이었을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어 봤지만 완전히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속 깊이 저를 구한 것은 아이였다고 늘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것을 믿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죠. 그것은 이제 정말 오래전 일이었습니다. 그때의 익사할 뻔한 기억의 그림자는 저를 완전히 떠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어느 정도 누그러졌고 더 이상 예전처럼 저를 마비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신혼여행지로 해변을 제안했을 때 저는 물론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해변에 가서 물에 들어가지 않을 수는 없었죠. 아내가 마침내 용기를 내어 물속으로 들어갔고 저는 그녀를 혼자 가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가 다른 수영하는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 표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아내도 그것을 알아차렸죠. 우리는 있는 힘껏 소리치고 해변을 향해 열심히 헤엄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우리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고 해변은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아내는 공포에 질려 얼어붙었습니다. 저 또한 공포에 질렸지만 목소리를 침착하게 유지했습니다. 힘을 아껴요. 내가 있어요. 살면서 충분히 많은 이상한 상황들을 겪어왔고 늘 헤쳐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괜찮을 거라고 확신하는 순간 파도가 아내를 제게서 떼어놓았습니다. 저절로 벗겨질 리 없는 구명조끼가 사라졌습니다. 파도가 그녀를 삼키는 것을 보며 내 안의 공포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 공포의 일부는 어린 시절의 오래된 두려움이었지만 가장 끔찍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받는 것을 보면서도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저는 그녀의 손을 간신히 잡았습니다. 제 구명조끼를 벗어 그녀에게 입혔습니다. 그녀의 비명이 제 귀를 채웠지만 저는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몸이 터무니없이 무겁게 느껴졌고 저는 계속해서 가라앉았습니다.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그 질식할 것 같은 느낌, 10년 넘게 저를 괴롭혀왔던 그것이 다가왔습니다. 이것으로 끝인가? 이번에는 운 좋게 탈출할 수 없을 거야. 아무도 나를 구하러 오지 않아. 제가 모든 것을 놓으려던 바로 그 순간, 물속에서 익숙한 형체를 보았습니다. 어렸을 때 봤던 것과는 달랐지만, 틀림없이 그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형체가 저에게 헤엄쳐 왔습니다. 이번에는 그녀를 또렷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창야오, 내 여동생이야. 내 어린 시절 기억 속 흐릿했던 얼굴이 또렷해진다. 결국 그녀였다. 의식을 완전히 잃기 전까지 늘 그녀였다. 그녀의 손이 나를 위로 밀어 올리는 것을 느낀다. 정신을 차려보니 나는 해안가에 있었다. 아내는 울어서 눈이 새빨갛게 부어 있었다. 창야오는 아무 표정 없이 그녀 옆에 서 있었다.
창야오가 나를 보는 방식에 안개 같던 내 정신이 완전히 번뜩 깨어났다. 10년이 넘는 세월을 돌이켜보니 나는 무언가 잘못될 때마다, 그리고 내가 위험에 처할 때마다 결국 나타나는 건 늘 창야오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마치 그녀가 내가 위험하다는 것을 늘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항상 나를 구해낼 수 있었던 것처럼 말이다. 그리고 나는 우리가 떠나기 전날 밤을 기억한다. 창야오가 우리가 이 여행을 가지 못하게 막으려 했던 것을, 그녀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었던 걸까? 내가 겨우 정신을 차렸을 때 창야오는 사라지고 없었다. 나는 사방을 둘러보았다. 흔적도 없었다. 아내와 나는 택시를 타고 호텔로 돌아왔다. 아내는 울음을 참고 말하고 있었다. 창야오가 어떻게 거기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 그녀가 없었다면 우리 둘 다 죽었을 거야. 창야오가 정말 우리를 구한 걸까? 나는 이미 답을 알고 있다. 그저 확인만 하면 된다. 내 어린 시절의 반복을 원치 않는다. 그때는 다른 사람이라고 들었었지. 내내 그녀였다. 아내는 말했다. 당신이 가라앉는 걸 봤을 때 나는 이미 희망을 잃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창야오가 떠올랐어요. 두 손으로 당신을 붙잡고 있었죠. 그녀는 우리 둘 다 해안가로 끌고 왔어요. 호텔로 돌아오니 우리 방 건너편 복도에 창야오가 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 조용히 우리를 보고 있었다. 아내는 그녀에게 달려가 손을 잡았다. 왜 갑자기 사라졌어? 우리가 너를 사방팔방 찾아다녔는데 어떻게 벌써 여기 있어? 나는 그녀가 나를 피하기 위해 몰래 빠져나갔다고 생각했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따라왔는지에 대한 답을 요구할까봐. 나는 그녀가 호텔로 돌아와 기다릴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나 여기 묵어. 그녀는 간단히 말했다. 피곤해서 돌아왔어. 여기 묵는다고. 아내와 나는 거의 동시에 말했다. 우리의 믿을 수 없다는 듯한 시선 아래 창야오는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뒤에 있는 문을 열었다. 이건 내가 직접 돈 냈어. 아무도 따라온 거 아니야. 얼마나 오래 여기 있었어? 어제 체크인했어. 우리 둘 다 그것을 믿지 않았다. 아내에게 우리 방에서 기다리라고 말하고 창야오의 방으로 들어간다. 창야오, 나에게 솔직해져야 해. 그녀가 올려다본다. 무엇에 대해? 어릴 때 내가 물에 빠져 죽을 뻔했을 때 너였지, 안 그래? 아니, 적어도 잠깐의 멈춤은 예상했는데 대신 대답은 즉시 돌아온다. 나 너였던 거 알아. 너 기억해. 인정하지 않을 거야. 내가 위험에 처할 때마다. 너는 매번 나타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다 아는 거니? 계속 추궁하지만 그녀는 전혀 동요하지 않는다. 만약 나쁜 일이 생길 걸 안다면 왜 경고해주지 않아? 말할 수 없는 뭔가라도 있어? 나도 이런 일들을 미리 알 수 있으면 좋겠어. 내가 무슨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너 거짓말하는 거야. 원하는 대로 해. 다만 오늘 있었던 일은 엄마한테 말하지 마. 엄마를 걱정시킬 필요 없어. 이제 방으로 돌아가. 나는 쉬어야 해. 그렇게 해서 창야오에게 하고 싶었던 모든 질문은 대답 없이 넘어간다. 늘 그렇듯이 1년 후 창야오가 대학교를 졸업한다. 겨우 21살. 또래 졸업생들과는 달리 그녀는 직업을 찾지 않는다. 그저 집에만 머문다. 아내와 나 둘 다 집 근처에서 일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매일 그녀를 보게 된다. 내가 집에 있을 때마다 창야오도 항상 거기에 있다. 내가 일하는 동안 그녀가 집에 머무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다. 어느 날 평소처럼 사무실로 운전하고 가는데 비서가 전화해서 말한다. 현장 프로젝트를 처리해야 한다고. 나는 경로를 바꿔 합의된 회의 장소로 향한다. 도착했을 때
내 비서는 아직 교통체증에 갇혀 있다. 그래서 나는 차 안에 앉아 기다리는 동안 담배를 피운다. 그때 근처에 주차된 택시에서 내리는 누군가를 발견한다.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푹 눌러 쓴 채. 나는 즉시 그녀를 알아본다. 창야오였다. 다행히도 엔진은 이미 꺼져 있었다. 그녀는 차 안에 누가 있는지 전혀 모른다. 그녀는 근처 카페로 걸어 들어가 창가 바로 옆에 앉는다. 내 차가 선명하게 보이는 곳에. 신혼여행 이후 1년밖에 지나지 않았다. 나는 항상 창야오가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자라면서 그녀는 그저 끈질기게 나를 졸졸 따라다니던 작은 귀찮은 존재였다. 과거에는 그녀가 어린 동생처럼 나를 그저 우러러보는 줄 알았다. 하지만 신혼여행 이후로 나는 진실을 깨달았다. 그녀는 줄곧 나를 보호해왔다는 것을. 그녀는 마치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 같았다. 매번 나를 벼랑 끝에서 구해냈다. 그리고 매번 내가 그녀에게 물으면 그녀는 부인한다. 이번에는 화가 나지 않았다. 그저 가슴 속에 무겁고 답답한 무게감만 느껴질 뿐. 내가 어떻게 차에서 내렸는지조차 확실치 않다. 내 몸이 내 몸 같지 않았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그녀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할 일 없어? 왜 나를 따라다니는 거야? 드디어 그녀를 당황시킬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저 나를 되돌아보며 완벽하게 침착하게 말한다. 누가 누굴 따라다녀? 나는 받아들였다. 창야오에게서는 결코 솔직한 대답을 들을 수 없을 거라는 것을. 내가 나를 걱정한다는 건 알아. 하지만 창야오, 내가 이러는 건 안 돼. 이게 뭐야? 내가 내 세상의 전부야. 정말 남은 평생 나를 지켜볼 수 있어? 그녀는 내 시선을 붙잡고 입술을 열었다. 그리고 다시 닫았다. 그러더니 부드럽게 숨을 내쉬며 미소 지었다. 그녀는 커피를 집어들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무슨 말 하려던 거야? 왜 멈췄어? 말해봐. 내일은 내일이고 난 내일에 간섭하네. 착각하지 마. 그녀가 말한다. 그녀의 눈에서 무언가를 포착했다. 미소의 흔적이었지만 복잡한 미소였다. 갑자기 지쳐버렸다.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젓고 나섰다. 집으로 돌아와서 아내나 엄마에게 그 어떤 이야기도 꺼내지 않았다. 총야오는 늘 그랬듯이 혼자 있었다. 식사 때만 나왔다. 엄마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나는 돕겠다고 들어가서 총야오 이야기를 꺼낼 기회를 잡았다. 엄마, 어쩌면 내가 총야오가 직업을 찾도록 도와야 할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건 내가 직접 걔한테 물어봐야 할 일이야. 나한테 말하지 마. 그리고 걔가 놓아주고 싶지 않다면 걔는 자기만의 돈 버는 방식이 있어. 수년 동안 나한테 단 한 위안도 달라고 한 적이 없어. 오히려 나한테 다 합쳐서 거의 5만 위안 가까이 줬는걸. 알겠어요. 제가 직접 걔한테 일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근데 말 나온 김에 걔 나이 또래는 다들 연애하잖아요. 엄마가 좀 옆에서 찔러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내 말이 맞아. 이제 졸업도 했고 평생 어린애처럼 행동할 수는 없지. 그녀도 이제 짝을 찾아야 할 때야. 엄마는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어. 너희 둘 다 자리를 잡으면 그때야 비로소 마음 편히 쉴 수 있을 텐데. 그럼 엄마도 좀 더 노력해야겠네요. 그 생각에 기분이 좋아졌어. 창야오가 좋아하는 사람을 찾으면 나만 계속 지켜볼 수는 없을 거야. 그녀도 자기만의 삶이 필요해. 저녁 식사 자리에서 엄마는 계속 창야오를 힐끗거렸어. 입을 열려다가 멈추곤 했지. 내가 대신 말해줄 뻔했어. 창야오가 먼저 입을 열었지. 엄마, 할 말 있으세요? 창야오가 물었어. 혹시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도 있니? 엄마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난 창야오 주변의 온도가 뚝 떨어지는 걸 느꼈어. 내 마음이 철렁했어. 왜 그런 질문이 그녀를 화나게 할까? 나는 그녀가 폭발할 줄 알았어. 하지만 그녀는 입가에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엄마를 바라봤어. 아니요, 지금은 결혼 생각 없어요. 다시는 묻지 말아주세요. 내 미간이 찌푸려졌어. 그녀의 얼굴엔 여전히 미소가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 그녀는 몹시 화가 난 상태였어. 엄마가 지금 그만두지 않으면 창야오가 그 화를 드러낼 거라는 걸 난 알았어. 다행히 엄마는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어. 알겠다. 알겠다. 내가 행복하면 됐지. 저녁 식사 후 창야오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 내 아내와 엄마는 TV 앞에 자리를 잡았고 아무도 내가 위층으로 살금살금 올라가는 걸 눈치채지 못했어. 창야오, 나야. 나는 기다렸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어. 그때 문 너머로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왔어. 무미건조하고 멀게 느껴지는 목소리였지. 무슨 일이야? 문 열어. 얼굴 보고 얘기하자. 긴 침묵이 흘렀어. 그녀가 날 무시할 거라고 생각했을 때쯤 문이 열렸어. 나는 이곳에 거의 들어오지 않아. 들어올 때마다 방이 답답하게 느껴져. 마치 창야오 자신처럼 말이야. 따뜻하거나 아늑한 구석이라고는 없어. 대부분의 여자아이들 방과는 전혀 달라. 모든 것이 흑백뿐이야. 인형도 부드러운 색깔도 없어. 아무런 장식도 없어. 창야오, 제대로 된 직업을 찾아볼 생각은 안 해봤어? 대체 뭘 먹고 사는 거야? 지금 그녀는 나를 옆으로 힐끗 쳐다봤어. 마치 나를 꿰뚫어버릴 듯한 가시 돋친 눈으로 말이야. 내일 이사 갈게. 이사 간다고? 난 그저 직업에 대해 물어본 것뿐인데. 너한테 떠나라고 한 적 없잖아. 나가서 직업 구해. 직장 구하려면 집 나가야만 해. 충효야, 내가 너한테 질린 것 같아? 내 말 좀 들어봐. 오늘 밤 엄마랑 내가 물었던 건 아무 뜻 없었어. 우리는 그저 내가 걱정될 뿐이야. 나는 서둘러 설명하지만 내가 무슨 말을 해도 그녀는 반응이 없어. 알아.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그냥 때가 된 것 같아. 무슨 때? 누군가를 찾아야 할 때?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때. 그러면 모두가 행복할 거야. 그렇지? 그녀가 그렇게 말하는 걸 들으면 난 행복하지 않아. 숨쉬기조차 힘들게 해. 그저 날 너무나도 슬프게 할 뿐이야. 그녀가 속으로 정말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그녀가 방금 나열한 것들 중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 정확히 누가 행복할까? 누구를 기쁘게 하려는 거야?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응시했다. 오늘 밤 나는 단 하나의 답도 얻지 못했다. 그리고 어떻게든 그녀를 화나게 만들고 말았다. 그녀의 이런 기분은 저녁 식사 때 시작되었다. 엄마가 연애 얘기를 꺼내고 내가 일에 대해 물었을 때 어쩐지 모든 게 쏟아져 나왔던 거야. 그녀는 순간적인 감정에 폭발했을 거야. 미안해, 우리가 캐묻지 말았어야 했는데. 제발 화내지 마. 그녀는 반응이 없었다. 그녀는 하던 일로 돌아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책상을 내려다보다가 초고 노트를 발견했다. 나는 무심코 넘기다가 한 페이지에서 섬뜩하게 멈췄다. 마치 아직 살아있는 것처럼 붓글씨로 쓰여 있었다. 그녀는 서예를 연습하는 걸까? 나는 페이지를 넘겼다. 마치 멀리서 죽은 자들의 강물이 세차게 흐르는 소리를 듣는 것처럼 이 여정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며. 이건 연습이 아니었다. 각 구절은 딱 한 번만 쓰여 있었다. 겨우 한 페이지를 채우고 있었다. 왜 이 단어들이 내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걸까? 충효, 이게 다 뭐야? 그녀는 흘끗 보며 말했다. 노랫말. 무슨 노래? 이거 좀 섬뜩하지 않아?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더 이상 없었다. 나는 그녀의 방을 나섰다. 그리고 즉시 그 소위 노랫말들을 온라인으로 검색했다. 결과 없음. 그 단어들이 들어간 노래는 어디에도 없었다. 그날 밤 나는 잠들 수 없었다. 눈을 감을 때마다 그 단어들이 다시 밀려왔다. 마치 죽은 자들의 강물을 듣는 것처럼. 헛되지 않기를, 아직 살아있다면. 나는 그 단어들이 모든 것을 의미한다는 느낌을 떨쳐낼 수 없었다. 그녀가 줄곧 말하려 했던 것. 다음 날 아침, 그녀가 정말 짐을 싸서 떠날까 봐 두려웠다. 다시 사과드립니다. 입꼬리를 당겨 미소인지 모를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나는 모든 것이 다 지나갔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저녁 식사에서 창야오가 젓가락을 내려놓는다. 그리고는 나 직업 구했어 라고 말한다. 여기에서 멀어. 회사 근처에 살아야 할 거야. 충격이 밀려왔다. 앙심을 품고 이러는 걸까? 식탁은 조용해지고 아내가 나를 쳐다본다. 그리고 창야오를 바라본다. 눈에는 걱정이 역력하다. 마침내 엄마가 입을 연다. 무슨 일인데? 회사는 어디에 있어? 창야오는 여느 때처럼 침착하게 엄마를 바라본다. 그냥 평범한 사무직이야. 일주일에 이틀 휴무야. 마음에 들어. 북구 센터에 있어. 잠시 멈춤. 꽤 멀어. 내일 이사해. 그렇게 빨리. 엄마가 재빨리 말한다. 북구는 정말 멀잖아. 더 가까운 곳을 찾아보면 어때? 내가 찾아주는 걸 도와줄 수도 있어. 이미 결정됐어. 창야오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다. 나를 말리려 하지 마. 저녁 식사 후 그녀는 짐을 싸러 위층으로 올라간다. 아내가 도와주겠다고 하지만 창야오는 아무렇지 않게 거절한다. 나는 그녀의 방으로 간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컴퓨터와 그림 도구를 챙기고 있었다. 나에게 등을 돌린 채 그녀가 말한다. 더 이상 나를 걱정할 필요 없어. 나 다 컸어. 나 스스로를 돌볼 수 있어. 미안해. 내가 떠나는 걸 바라지 않았어. 부탁이야. 이러지 마. 그녀가 나를 올려다본다. 그녀의 표정은 완전히 침착했다. 우리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그러더니 비웃음과 체념 사이에 작은 웃음이 흘러나왔다. 나는 어느 쪽인지 알 수 없었다. 나는 안다. 나는 그저 당신들과 아무 상관없는 내 삶을 원할 뿐이야.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 화났어. 그녀가 내 손을 뿌리친다. 그녀의 낮은 목소리, 창이. 나는 화나지 않았어. 특히 너한테는. 그녀는 진심이었다. 나는 그녀의 말을 믿는다. 그리고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걸 안다. 그녀가 가고 싶다면 보내줄게. 나는 창야오에게 내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그녀 앞에 서면 나는 한 번도 진짜 그녀의 오빠 같다고 느낀 적이 없다. 꼭 그렇지만은 않아. 그녀와 마주할 때마다 우리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게 느껴져. 수년간의 헤어짐이 겹겹이 쌓인 것처럼 나는 그녀를 이해하지 못해. 그녀에게 다가갈 수 없어. 그리고 그녀는 항상 나를 밀어내는 것 같았어. 우리는 같은 피를 나누었지만 마치 타인처럼 느껴져. 다음 날 창야오는 망설임 없이 이사한다. 나와 아내는 둘 다 직장에 있어. 그래서 엄마가 그녀를 배웅한다. 북구는 3시간 거리야. 창야오는 쉬는 날 집에 오겠다고 약속한다. 그리고 그것은 엄마의 걱정을 덜어주는 것 같다. 그 후로 나는 창야오를 점점 덜 보게 된다. 그리고 더 이상 그녀가 멀리서 나를 지켜보는 것을 보지 못한다. 그녀는 자신이 원한다고 말했던 삶을 살고 있다. 기뻐해야 하지만 뭔가 잘못된 것 같다. 창야오가 내 삶에서 사라지려고 하는 것 같은 기분이다. 그리고 나는 그녀를 붙잡을 수 없다. 1년 후 아내가 우리 아들을 낳는다. 나는 그날을 또렷이 기억한다.
간호사가 아기를 분만실에서 안고 나왔을 때 창야오는 내 품에 안긴 아이를 보았다. 그리고 엄마에게 돌아서서 물었다. 행복하냐고요? 그 질문은 나에게 했어야 했는데 왜 그녀는 엄마에게 물었을까?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엄마는 미소 지었다. 어떻게 안 행복하겠니? 하지만 내가 2년 안에 결혼하면 더 행복할 거야. 또다시 결혼을 향한 압박이었다. 노골적이었지만 창야오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시선을 내 아들에게로 옮겼다. 또 1년이 지나고 창야오는 여전히 미혼이다. 엄마는 계속 압박하고 창야오는 계속 모호한, 확답 없는 대답만 할 뿐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 엄마는 나에게 그녀를 설득해보라고 부탁하지만 나는 감히 나서지 못한다. 나는 항상 창야오가 이상한 것이 내 탓이라고 믿어왔다. 내가 일에 대해 그녀를 압박했기 때문이다. 새해가 다가오자 엄마가 병에 걸리고 창야오는 병원으로 옮겨간다. 밤낮으로 그녀는 엄마 곁을 떠나지 않는다. 그녀는 이미 직장을 그만두었다고 우리에게 말한다. 그리고 나와 아내는 엄마에 대해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한다. 어느 날 저녁 퇴근 후 나는 병원으로 향한다. 평소처럼 병실문 바로 밖에 서 있을 때 나는 창야오의 목소리를 듣는다. 창야오, 나는 나아지지 않을 것 같구나. 엄마의 목소리는 너무나 약해서 내 폐에서 공기를 짜내는 것 같았다.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엄마가 틀렸다고 말하고 싶었다. 나는 억지로 가만히 서 있었다. 나는 창야오가 무슨 말을 할지 듣고 싶었다. 내 생각에 그녀는 원래 성격이 차가운 사람이었다.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에 크게 흔들리지 않을 사람. 침묵, 그리고 창야오의 목소리. 조용하고 침착하게 놓지 못하는 것이 있나요? 나는 얼어붙었다. 예상치 못했다. 그녀는 너무 침착하다. 침착함일까? 아니면 그보다 더 차가운 것일까? 널 놓을 수 없어. 넌 항상 혼자야. 그게 날 두렵게 해, 엄마. 난 괜찮을 거예요. 걱정 마세요. 엄마의 삶은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 살아본 적이 없잖아요. 잠시 멈춤, 그리고 창야오의 목소리가 낮아진다. 그리고 저는 이기적이었어요. 제가 원했던 것들은 엄마가 저에게 바라던 것이 아니었어요. 미안해, 창야오. 난 고통받고 있지 않아. 단지 내가 고통받을까 봐 두려울 뿐이야. 모두가 누군가를 필요로 해 영원히 혼자일 수는 없어. 그건 사는 방식이 아니야. 엄마의 목소리는 흐느낌으로 변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나는 문을 밀고 열었다. 엄마, 식사하셨어요? 나는 목소리를 떨지 않으려 애썼다. 그녀는 서둘러 눈물을 닦고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응, 먹었어. 너는 정말 수고가 많다. 매일 올 필요 없어. 알잖아요. 나는 침대 옆에 앉아 엄마의 손을 잡았다. 모르는 척 눈이 다 빨갛네요. 무슨 일이에요? 방금 낮잠에서 깼어요. 그녀는 재빨리 말했다. 나는 창야오에게 몸을 돌렸다. 내일은 쉬어요. 오늘 밤은 엄마랑 같이 있을게요. 집에 가서 푹 쉬어. 창야오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막 떠나려 할 때 엄마는 침대에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눈에는 아쉬움이 가득했지만 조용히 말했다. 가봐, 오빠가 여기 있잖아. 그 정도면 됐어. 나는 엄마의 손을 잡았다. 엄마, 푹 쉬세요. 곧 나아지실 거예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가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창야오는 한참 동안 엄마의 시선을 붙들었다. 얼굴에는 부드러운 미소를 띤 채 그녀는 돌아서서 걸어나갔다.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엄마는 누웠다. 나를 등진 채 나는 엄마가 울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계속해서 그 말을 되풀이하는 것뿐이었다.
의사 선생님이 침착해야 한다고 했어요. 곧 나아지실 거예요. 한참 후에야 엄마는 겨우 진정되었다. 그리고 그녀는 말했다. 내가 없으면 언젠가 너는 이 세상에서 창야오의 유일한 버팀목이 될 거야. 그녀를 잘 보살펴줘. 다치게 하지 말고. 이번에는 엄마가 눈물을 참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참지 못하는 건 나였다. 엄마가 입원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의사들이 엄마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해줬어요. 그때부터 저는 그걸 받아들이기를 거부해왔어요. 창야오처럼 침착할 수가 없어요. 엄마가 위로해주려고 손을 뻗어요. 울지마, 창야오가 내게 말해줬어. 태어남은 늙고 병드는 것, 죽음, 이 모든 것은 자연스러운 거라고. 우리는 평온하게 그것들을 마주하는 법을 배워야 해. 엄마는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요. 엄마는 죽지 않을 거예요. 창야오. 그녀의 차가운 논리 속에서 어리석은 아이야. 결국 모두 죽어. 울지마. 울지마. 하지만 멈출 수가 없어요. 엄마 손을 잡고 계속 말해요. 엄마는 죽지 않을 거예요. 엄마는 안 죽어요. 할머니, 아내 목소리와 아들 목소리가 들려요. 제가 돌아봐요. 창야오가 집에 가서 둘 다 데려왔어요. 창야오가 문간에 무표정하게 서 있어요. 조용히 저를 지켜봐요. 창야오. 엄마가 부드럽게 말해요. 저 멀리 서 있니? 창야오의 시선이 엄마에게 닿고 천천히 미소가 피어나기 시작해요. 거의 2분이 지나서야 그녀가 안으로 들어와요. 아내와 저는 둘 다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창야오는 웃고 있어요. 이보다 더 극명한 대비는 없을 거예요. 그녀는 내내 침묵하며 엄마를 지켜봐요.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조용한 미소가 걸려 있어요. 엄마가 그녀의 손을 잡아요. 눈물과 미소가 뒤섞여요. 너는 항상 마음속에 무거운 것을 품고 있었지. 나에게 한 번도 말해주지 않은 것을. 하지만 지금은 내가 그걸 놓아준 것 같구나. 창야오가 미소 지어요. 네. 놓아졌어요.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놓아졌다는 건 이해해요. 하지만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건 무슨 뜻이죠? 좋다. 엄마가 부드럽게 말해요. 좋다. 돌아오지 마. 그녀가 눈을 감아요. 숨이 멎어요. 저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엄마는 이해했어요. 이번에는 들려요. 창야오 목소리의 떨림이. 그녀가 항상 지키던 침착함이 무너져 내려요. 마침내 그녀가 엄마에게 쓰러져 통곡해요. 그녀는 그 말을 계속 반복해요.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저는 그 말을 이해 못해요. 물어볼 시간도 없어요. 그날 밤, 저는 드디어 창야오가 무너지는 것을 봐요. 주체할 수 없이 흐느끼며 그녀는 같은 말을 계속해서 외쳐요. 돌아오지 않을 거야. 돌아오지 않을 거야. 다음 날 아침, 창야오는 분해되었어요. 그 시점부터 엄마 장례식까지 다시 그녀가 눈물 한 방울 흘리는 걸 보지 못했다. 장례식 후 나는 마침내 총야와 단둘이 있을 시간을 찾았다. 총야, 너는 계속 내가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말하고 있어. 그게 무슨 뜻이야? 라고 묻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져 막을 수가 없었다. 나는 느낀다. 총야가 떠나고 있어. 죽는 게 아니라 내 삶에서 사라지는 거야. 그녀는 언제나 미스터리였다. 나는 그녀를 한 번도 이해한 적이 없다. 들리는 그대로의 뜻이야. 그녀는 담담하게 말한다. 왜 울어? 그녀의 질문조차 차갑다. 너는 어디에서 왔어? 나는 묻는다. 말들이 쏟아져 나온다. 미래에서. 과거로 온 거야? 아니면 환생한 거야? 그녀는 나를 말없이 응시한다. 그녀는 또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 침묵이 내게 모든 것을 말해준다. 내 추측이 맞아. 너는 나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이곳에 온 거야. 그렇지. 다른 시간선에서.
나는 이미 죽은 건가? 나는 그녀의 눈에서 어떤 반응의 깜빡임이라도 찾는다. 아무것도 없다. 그녀는 차갑다. 그녀의 모든 부분이 거리를 뿜어낸다. 닿을 수 없고 다가갈 수 없는. 창루, 진실은 중요하지 않아. 묻는 걸 멈춰. 그녀는 돌아서서 떠나려 한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는다. 가슴이 조여오는 공포에 숨쉬기조차 힘들다. 내가 부정하지 않으면 내가 맞는 거야. 떠날 거야. 그녀는 내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 그녀가 내 삶에 언제 나타났는지 나는 모른다. 그녀가 언제 갈지도 나는 모른다. 나는 그저 그녀가 오랫동안 여기 있었다는 것만 안다. 그리고 그녀에게 시간이 거의 남지 않은 것 같다. 나는 항상 여기 있을 거야. 슬퍼하지 마. 놓아줘.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 이제부터는 내 아내와 사울인이 내 곁에 있을 거야. 내 일은 잘 풀리고 내 가족은 온전해. 그거면 충분해. 정말 잘 된 거야. 그녀가 그렇게 말할 때 목소리가 다르다. 차가움은 사라지고 그녀는 미소 짓고 목소리는 따뜻하다. 하지만 내 심장은 얼어붙는다. 그녀가 작별 인사를 하고 있어. 총야. 꼭 이래야만 해. 내 목소리가 떨리고 나는 지금 엉망진창으로 보일 것이다. 우리가 어렸을 때 나는 그녀의 끈적거림이 숨막히게 느껴졌다. 내가 나이가 들었을 때 그녀의 끊임없는 차가움은 나를 짜증나게 했다. 내 결혼식 직전까지도 나는 그녀에게서 벗어나고 싶어 안달이었다. 이제 그녀가 정말 떠난다는 사실에 직면하니 저는 무너지고 있어요. 창야오는 앞으로 몸을 숙여 저를 안았죠. 괜찮아. 그녀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 후로 저는 떠나지 않을게요. 창야오는 대부분 집에 머물렀어요. 그녀는 자기 방에 있었죠. 가끔 저는 그녀가 컴퓨터로 타이핑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때로는 공책에 몸을 숙이고 있었죠. 그렇게 반년이 지나고 창야오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어요. 서서히 제 가슴 속 응어리가 풀리기 시작했어요. 그 6개월 동안 저는 언젠가 깨어났을 때 그녀가 사라져 있을까 봐 두려움 속에서 살았어요. 괜한 걱정을 한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방심한 순간, 제가 일하는 동안 그 일이 벌어졌어요. 창야오는 제 아내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조용히 떠났어요. 도시 밖으로 여행을 갔다고요. 집에 돌아와 아내가 저에게 말했을 때, 제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어요. 그녀가 이번엔 정말 떠나는구나. 저는 즉시 그녀에게 전화했어요. 기적처럼 그녀가 전화를 받아요. 어디야? 왜 혼자 갔어?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그녀의 목소리가 전화 너머로 들려와요. 평소처럼 침착하게. 저는 불안했어요. 좀 움직여야 했어요. 일하고 있었잖아요. 방해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건 변명이야. 너는 영원히 떠나는 거잖아. 느낌이 다시 돌아올 생각 없지? 엄마한테 말했던 것처럼 말이야. 안 돌아올 거야. 상대방은 침묵했어요. 저는 그녀의 그 무표정한 얼굴을 정확히 그릴 수 있었어요. 제가 지금 얼마나 형편없이 들리든 상관없어요. 제 목소리는 계속하면서 떨렸어요. 정말 가야 해. 내가 너에게 그렇게 참을 수 없는 존재야? 내 얼굴 보고 작별 인사조차 할 수 없어?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막을 틈도 없이.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이 상황이 저를 얼마나 무너뜨리고 있는지 숨기려고 노력하면서요. 우린 가족 아니야. 왜 나는 너에게 낯선 사람처럼 느껴지는 걸까? 다시 침묵. 저는 쓴웃음을 터뜨렸어요. 알았어. 난 정말 한심한가 봐. 이제 나한테 말 한마디도 안 하네. 제가 말을 마치자마자 상대방에게서 조용한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그녀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죠. 절제되었지만 분명하게.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
이건 내 문제지. 당신 문제가 아니에요.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당신은 나에게 빚진 게 없고, 나도 당신에게 빚진 게 없어요. 앞으로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든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고개를 뒤로 젖혔어요. 눈물을 억지로 삼키면서 그녀는 정말 작별 인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녀를 막을 수 없다는 걸 알아. 내가 할 수 있는 건 창야오에게 묻는 것뿐이야. 내가 없었던 그 다른 타임라인에서 행복했어. 꽤 좋았어. 그녀가 말해. 이 모든 게 끝난 후에도 날 기억해 줄래? 언제나 꿈 같지 않은 꿈처럼 잠시 멈춤. 현실이지만 완전히 현실 같지는 않은. 창루, 이건 너의 희망이니? 아니면 내 고집스러운 놓지 못함이니? 어느 쪽이든 날 찾으러 오지 마, 이건 작별이야. 몸 조심해. 그녀가 전화를 끊어. 난 즉시 다시 걸어. 전화는 불통이고, 그렇게 창야오는 사라졌어. 아무도 그녀를 찾을 수 없어. 그녀의 전화는 계속 꺼져 있고, 이치는 추적할 수 없어. 다른 모든 사람들은, 내 아내는, 다른 이들은 그녀가 실종되었다고 생각해. 나만이 진실을 알아. 그녀는 돌아갔어. 그녀가 속한 세상으로. 마음을 추스르는데 한 달이 꼬박 걸렸어. 그녀의 방 문을 열어. 그녀가 뭔가 남겼을까 바라면서 나를 위한 무엇이든 숨을 고르고 그녀의 책상에 앉아. 그녀가 그랬던 것처럼 책상 표면은 깨끗해. 그녀가 의도적으로 정리했음이 분명해. 내게 가장 가까운 노트를 집어들어. 첫 페이지는 계속해서 겹쳐 그려진 동그라미들로 엉망이야. 마음이 진정되지 않을 때 하는 그런 불안한 낙서. 다음 장으로 넘기자 내 미간이 찌푸려져. 만약 아직 살아있다면 빽빽한 볼펜 잉크로 계속해서 쓰여 있어. 페이지의 모든 면을 채우며 느껴져. 모든 획에 담긴 고통이. 내가 보지 않을 때의 그 조용하고 침착했던 소녀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었다니. 가슴의 통증을 억누르고 계속 읽어. 실제 글은 많지 않지만 모든 페이지가 뒤덮여 있어. 모든 낙서 아래에 잉크로 질식되고 묻혀 있어. 몇몇 읽을 수 있는 문구들이 흩어져 나타나. 산자들 중에 여전히 있는 것 같지만 부서진 채로. 멀리서 죽은 자들의 강이 포효하는 소리를 듣는다. 이 여정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며. 내가 원했던 것은 결코 그녀가 원했던 것이 아니었고, 그녀가 원했던 것은 내가 결코 줄 수 없었다. 더 이상 산자들 중에 없다. 놓을 수 없어. 돌아오지 않아. 이 조각들만으로 난 그것들을 맞춰보려 해. 내가 줄곧 의심해왔던 것의 형태를 따라. 아마 창야오가 온 세상에서는 그녀와 엄마는 나의 죽음을 다르게 이해했을 거야. 창야오는 놓을 수 없었던 거지. 그래서 그녀는 나를 한 번 더 구하기 위해 돌아오기로 선택했다. 그녀는 자신이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 사이에 있다고 느꼈다. 하지만 고요한 순간마다 그녀는 죽은 자들의 강이 근처에서 굉음을 내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그녀는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왔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구하기 위해. 하지만 이 세월은 그녀에게 고통이었을 것이다. 너무나도 이 세상이 더는 살아있는 자들의 세상처럼 느껴지지 않아. 결국 그녀는 결정을 내렸다. 받아들이기 아무리 힘들어도 그녀가 마땅히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면 그녀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나는 책상에 앉아 눈물을 흘린다. 눈물이 마침내 잦아들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다. 나는 책상 위에 있는 다른 책들을 살펴본다. 모두 소설이고 특이한 것은 없다. 그녀는 정말 나에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을까? 나는 그녀의 컴퓨터 앞에 앉는다. 잠겨 있을 것을 반쯤 예상하면서 화면은 비밀번호 없이 켜진다. 바탕화면은 텅 비어 있고 내가 모르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다. 온라인으로 검색해보니 글쓰기 앱이다. 글쓰기.
그녀는 이 모든 시간 동안 무엇을 쓰고 있었을까? 그녀의 글에 내가 그녀에 대해 몰랐던 모든 것이 담겨 있을까? 하지만 너무 늦었다. 그녀의 계정은 삭제되었다. 컴퓨터에 있는 모든 백업 파일을 확인했다. 아무것도 없다. 깨끗하게 지워졌다. 그녀는 정말 흔적을 남기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문득 그녀의 이름을 온라인으로 검색해본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 나는 나 자신을 비웃을 뻔했다. 설령 글을 썼다고 해도 그녀는 절대 본명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한참 동안 책장을 뒤졌다. 책장 안에서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책 속에 끼워진 세 글자가 적힌 한 장의 종이를 발견했다. 주도렌, 그녀의 필체다. 두려움과 희망이 뒤섞여 심장이 두근거린다. 나는 컴퓨터로 돌아가 브라우저에 그 이름을 입력한다. 결과가 나온다. 첫 번째는 창작 글쓰기 플랫폼이다. 클릭해보니 주도렌이라는 작가가 거기에 등록되어 있다. 프로필 사진 때문에 그녀라는 것을 안다. 그녀가 모든 계정에서 항상 사용하던 사진과 똑같다. 그녀의 페이지에는 꺾이지 않는 집착이라는 단일 컬럼이 있다. 그 안에는 하나의 소설이 있다. 100만 단어가 넘는 길이. 제목은 마지막 한 번의 구원. 심장이 철렁하고 두려움이 밀려온다. 마지막 한 번의 구원이라니 그게 무슨 뜻일까? 짧은 몇 줄짜리 요약을 읽는다. 나는 그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칠 것이다. 살아있는 자들 사이에서든 저승에서든 큰 차이는 없다. 후회 없어. 오늘은 충분히 울었어. 눈이 아파. 리뷰를 읽을 엄두가 안 난다. 떨리는 손으로 첫 장을 펼쳤다. 제목은 끝은 시작이다. 이야기는 1인칭 시점으로 쓰였다. 시작은 나는 죽은 것이 틀림없다. 이 모든 것이 현실인지 아니면 내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인지 모르겠다. 지금 내 삶을 되돌아보면 대부분이 흐릿하고 멀게 느껴진다. 짧은 설은 해가 세 부분으로 나뉘었다. 처음 10년은 세상 물정 모르고 행복하게, 중간 10년은 노력과 조용한 희망으로 가득 차게, 그리고 마지막 10년은 원망으로 쓰라리게. 오빠가 살아있었더라면 아마 나는 더. 오빠는 엄마가 바라던 모든 것이었다. 오빠가 요절하자 나는 엄마가 살아갈 유일한 이유가 되었다. 엄마는 나를 키우는데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나는 행복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 10살부터 20살까지 나는 열심히 공부했다. 엄마가 더 이상 힘겹게 일하지 않아도 되는 날을 꿈꾸며 그 10년 내내 나를 위해 엄마는 내게 계속 말했다. 공부에 집중해. 연애에 휩쓸리지 말고. 그때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심지어 걱정 마세요. 저는 절대 결혼 안 할 거예요. 라고 말하기까지 했다. 내가 학업에 집중하고 데이트를 하지 않는 한 엄마는 웃고 미소 지었다. 엄마는 행복했다. 나는 엄마가 항상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믿을 만큼 순진했다. 내가 결혼하지 않는 것에 대해 언제나 괜찮아 할 거라고. 21살에 나는 졸업하고 성우가 되었다. 수입은 좋았고 엄마에게 편안한 삶을 제공하기에 충분하고도 남았다. 첫 해에 엄마는 가볍게 말했다. 농담처럼 이제 너도 결혼하고 가정을 꾸릴 나이인데 혹시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있니? 이해할 수 없었다. 엄마는 항상 내 결혼하지 않겠다는 선택을 지지해왔는데 왜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걸까? 나는 다시 진지하게 엄마에게 말했다. 이번에도 저는 결혼하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요. 엄마는 그저 웃으며 화제를 돌렸다. 이듬해에 엄마는 빨리 누군가를 찾아야지 라고 말했다. 내가 내 외동딸인데 어떻게 결혼을 안 할 수가 있어? 이제 다 컸잖아. 계속 이렇게 고집 부릴 수는 없어. 나는 우리가 살던 삶이 엄마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엄마가 원했던 것은 내가 가문의 대를 잇는 것이었다. 왜인지 모르게 나는 울기 시작했다. 웃으면서도 나는 여전히 굴복하지 않았다. 나는 엄마에게 아니요, 라고 말했다. 사람들은 다 다르게 살잖아요. 제 삶은 지금 이대로 좋아요. 결혼할 필요 없어요. 결혼 안 하면 우리 집안대는 너한테서 끊겨. 평생 사람들이 내 욕하는 거 보고 싶니? 나는 조용해졌다. 너무 다른 두 사람의 간극을 좁힐 답은 없었다. 세상을 그렇게 다르게 보는 3년째 너 만나러 왔던 그 청년은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이었다. 거절했니? 그 사람 벌써 다른 사람 만났어. 너는 기회를 놓쳤어. 나는 입을 열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내 삶은 괜찮았는데 그녀는 이 일을 놓지 못하는 걸까? 그녀는 내가 왜 결혼하고 싶지 않은지 단 한 번도 묻지 않았다. 그녀의 세상에서는 결혼이 그저 해야 할 일이었을 뿐이니 정년기의 여자는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야 한다. 그것이 그녀의 눈에는 완벽한 삶이었다. 그녀가 내게 바랐던 삶과 내가 나 스스로에게 바랐던 삶은 너무나 달랐다. 내가 원했던 전부는 그녀 곁에서 평화롭게 사는 것이었다. 그녀가 음식이나 돈 걱정하지 않게 하는 것. 그것으로 내겐 충분했지만 내가 원했던 것은 결코 그녀가 원했던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녀가 원했던 것을 나는 줄 수 없었다.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무력한가. 엄마가 틀린 게 아니었다. 그저 평범한 엄마라면 누구나 생각할 것을 생각하고 있었을 뿐. 어쩌면 틀린 사람은 나였을지도 모른다. 나는 그 누구도 그렇게 사랑할 능력이 없었다. 이 모든 삶에서 내가 영원히 함께하고 싶었던 유일한 사람은 엄마뿐이었다. 나는 내 안에 뭔가 고장난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눈물을 참고 있었다. 더는 참을 수 없었다. 눈물이 떨어진다. 그녀는 내게 거짓말을 했다. 창효는 내게 거짓말을 했다. 다른 세상에서 그녀는 괜찮지 않았다. 전혀 괜찮지 않았다. 나는 눈물을 닦고 계속 읽었다. 4년째 내가 결혼하지 않으면 내가 죽어도 눈 감지 못할 것이다. 내가 평생을 무엇을 위해 일했단 말이냐. 내가 원하는 전부는 내가 남들처럼 제대로 된 가정을 이루는 것뿐이다. 사람들이 너를 깔보지 않게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을 것을 알았다. 우리는 너무 달랐지만 나의 침묵은 그녀를 더 몰아붙이게 만들었다.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니? 나를 이대로 만족하지 못하게 할 작정이니? 창효야, 그냥 결혼해라. 이기적으로 굴지 마.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좋아, 이것이 내 운명인 것 같구나. 싸워봤자 소용없다. 좋아, 내가 원하는 누구든 골라라. 내가 만족하면 나는 상관없다. 아기로 말한 것이 아니었다. 나는 더 이상 싸울 의미를 찾지 못했다. 어찌되었든 그녀가 원하는 것을 갖게 하라. 오래 살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어. 5년째 되던 해 엄마는 나를 위해 누군가를 찾았어. 3살 많은 남자였지. 그가 좋은 짝이라고 말하며 내 승낙만 있으면 된다고 했어. 내가 그의 연락처를 묻자 엄마는 그걸 줬어. 간절히 나에게 주며 그에게 진정한 기회를 주겠다고 약속하게 했지. 나는 그를 만나기로 했고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어. 거밍씨, 솔직하게 말할게요. 저에게 결혼은 그저 안주하는 거예요. 헌신적인 아내는 기대하지 마세요. 제가 하는 일은 제 일이고 당신이 하는 일은 당신 일이에요. 동의하시죠? 거밍씨는 조용히 웃었어. 전부 동의해요. 저도 그저 안주하는 거니까요. 분명 그는 나만큼이나 갇혀 있었어. 좋았어. 적어도 나는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 테니까. 한 달 뒤 우리는 결혼했어. 나는 25살이었지. 그 순간 내가 알던 내 삶은 끝났다고 느꼈어.
이제부터 나는 더 이상 내가 아닐 거야. 나는 어리석게도 결혼하면 엄마가 더 이상 불행해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 나는 틀렸어. 6년째 되는 해. 엄마는 다시 한숨을 쉬었고 나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 다른 사람들은 다 손주가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다고 엄마가 말했어. 내가 아직 아이를 키우는 걸 도울 수 있을 때 아이를 낳아야 해. 이건 널 위한 거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그저 엄마를 바라보았고 처음으로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다는 것을 진정으로 이해했어. 사람들은 자신들의 요구를 보살핌이라는 언어로 포장하고 한 걸음씩 당신을 결코 의도하지 않았던 선택으로 몰아넣어. 나는 내 침묵이 엄마를 단념시킬 거라고 생각했어. 대신 압박은 커져만 갔지. 거밍도 자기 쪽에서 같은 압박을 받고 있었어. 결국 우리는 누구보다 서로를 잘 이해했지. 솔직히 말해서 결혼 후 거밍과 나는 완전히 각자 생활했어. 우리는 이름뿐인 부부였어. 외부인들에게는 완벽하게 헌신적인 것처럼 보였지. 오직 우리만이 진실을 알았어. 한 지붕 아래 사는 두 이방인. 양가로부터의 끊임없는 압박 속에서 거민과 나는 굴복했어. 당신은 어떤지 알아? 아이를 세상에 데려오는 것조차 약물 치료를 필요로 할 때 말이야. 그걸 가능하게 하려면 말이지. 우리는 알았어. 우리 둘 다. 우리는 오래된 전통의 무게 아래 산송장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숨은 쉬지만 공허했어. 7년째 되는 해. 나는 27살이었고 딸을 낳았어. 나는 그것으로 엄마에게 드디어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어.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1년 뒤. 당연히 아들을 낳으려고 노력해야지. 아들을 선호하는 그 마음, 나는 늘 알고 있었다. 엄마는 딸들을 결코 동등하게 보지 않았어. 하지만 이번엔 내 삶을 굽히지 않기로 했어. 나는 내 삶에서는 그렇게 두었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 그 결정을 내릴 순 없었다. 나는 이미 한 아이를 세상에 데려왔고 진정으로 준비되지 않은 채로 말이야. 다시는 그렇게 할 수 없었어. 나는 또 다른 생명의 책임을 질 역량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몇 번이고 거절했어. 엄마가 나를 아무리 원망하더라도 나는 흔들리지 않았어. 2년 후, 엄마가 병에 걸렸고 엄마가 날 떠날 거란 걸 알았어. 나는 매일 엄마 침대 곁에 앉았어. 엄마는 매일 내게 이야기했지. 나는 늙었고 죽어가고 있어. 더는 오래 버틸 수 없다는 걸 알아. 하지만 떠날 수가 없어. 놓을 수가 없어. 뭘 놓을 수가 없다는 거야? 나는 엄마 손을 잡고 많은 것을 물었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엄마, 저는 괜찮을 거예요. 전 아이가 아니에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내가 늙었을 때 널 돌봐줄 아들이 없을까 봐 두려워. 아들이 없으면 사람들이 널 이용할까 봐. 내가 이 삶에서 겪었던 멸시를 너는 겪지 않길 바라. 나는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 엄마는 늘 나를 생각하고 있었어. 얼마나 고된 삶을 살아왔던가. 나를 만난 건 엄마의 벌이었을 거야.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했더라면, 사랑에 빠질 수 있는 사람이었더라면, 엄마는 그렇게 많이 고통받지 않았을 텐데. 엄마는 내가 이미 속으로 망가져 있다는 걸 몰랐어. 엄마를 탓하지 않아. 엄마는 좋은 엄마였어. 엄마가 생각했던 것, 엄마가 원했던 것. 이것들은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일들이었어. 엄마는 모두가 믿는 것을 믿었을 뿐이야. 내가 성인이 되면 결혼해야 한다는 것, 늘 그래왔던 것처럼. 엄마는 늘 배워왔던 것만 알았어. 아들이 가문의 대를 잇는다는 것을. 엄마는 그저 내가 제대로 된 평범한 사람이 되기를 바랐을 뿐이야. 엄마는 다만 몰랐어. 어렸을 때부터 사람이 모든 감정과 욕망을 차단하도록 가르침받으면 그 대가로 잃게 되는 것이
평생 누군가를 사랑할 권리일 수도 있다는 것을. 엄마는 돌아가셨지만 편안하게 떠나지 못했어. 엄마가 가장 바라던 것을 끝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엄마가 떠난 후 한 달을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겠어. 정신을 차리고 보니 추모 선반에 놓인 그녀의 초상화를 보았을 때 제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라는 사실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평생을 함께하고 싶었던 유일한 사람. 이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요.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파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정신을 잃었죠. 더 이상 읽을 수 없어서 마우스를 내리치고 페이지를 닫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감수성이 깊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상야오의 글을 읽으며 그녀가 느꼈던 모든 것을 느낍니다. 저는 몸을 웅크리고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숨을 들이쉬고 또 들이쉬지만 숨을 들이쉴 때마다 가슴에 또 다른 고통의 파도가 밀려옵니다. 미안해. 저는 그 말을 겨우 내뱉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 저는 그녀에게 그만큼 빚지고 있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제 아내가 아들을 낳던 날, 왜 창야오가 엄마에게 돌아와 물었는지요. 행복하세요. 아들을 선호하는 마음이 엄마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죽었던 세상에서는 그 마음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을 겁니다. 엄마는 창야오를 잃을까 봐 너무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수년 동안 똑같은 교훈을 그녀에게 주입했죠. 사랑도, 관계도 안 돼. 그래서 창야오는 평생 엄마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엄마는 그녀에게 전부였습니다. 가까이 다가오려는 모든 사람을 차단했습니다. 그녀의 작고 조용한 세상에는 오직 두 사람만을 위한 공간이 있었습니다. 10년이 넘도록 그렇게 지내자 그녀가 자신 주위에 쌓아올린 벽은 뚫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결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창야오가 졸업하자마자 엄마는 그녀를 결혼 쪽으로 밀어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일이었지만 창야오에게는 예상치 못한 타격이었습니다. 그것은 파괴적이었고 결국 그녀를 무너뜨린 것은 엄마가 아이를 낳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어도 저는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아 책을 다시 엽니다. 읽는 내내 여러 번 무너져 내립니다. 다 읽었을 때쯤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창야오는 엄마가 돌아가신 지 1년 만에 죽었고 그리고 환생이 시작되었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환생이요. 그녀가 처음 돌아간 것은 제가 6살 때였습니다. 여름 어느 오후 저는 물에 빠져 죽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창야오가 저를 구해주었고 그 여름을 무사히 넘길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녀는 그 후 제가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일찍 죽을 운명이었어요. 그 가을 저는 결국 우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제가 죽었을 때 그녀는 저와 함께 사라졌어요. 그녀는 그 사건이 일어나기 한 달 전 다시 태어나 저를 또 한 번 구했어요. 하지만 죽을 운명인 사람은 죽음을 몇 번밖에 피할 수 없어요. 그 겨울 저는 또다시 죽었어요. 그녀는 다시 태어났고 심지어 신혼여행까지 계속되었어요. 제 아내와 제가 바다에서 거의 익사할 뻔한 날, 그게 창야오의 마지막 환생이었어요. 제가 위험에 처했을 때마다 그녀가 항상 나타났던 게 당연하네요. 그녀는 그 모든 죽음을 겪어왔던 거예요. 수년 동안 제 시신을 그렇게 여러 번 본 후에는 그녀는 무감각해졌을 거예요. 그녀가 항상 제가 이미 죽은 사람처럼 저를 바라보던 방식이요. 이제야 이해가 가요. 물론 그렇죠. 그리고 그녀를 계속해서 돌아오게 만든 것은 그 단 하나의 고집스러운 생각이었죠. 그를 한 번만 더
계속해서 구해내자. 제가 몇 번이나 죽었는지 세는 것을 멈출 때까지요. 그녀는 엄마를 위해 저를 살려두려고 가진 모든 것을 바쳤어요. 책의 마지막 부분에 그녀는 이렇게 썼어요. 오늘은 2019년 12월 12일입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지 아주 오래된 것 같아요. 바다에서의 사건 이후로 그는 단 한 번도 위험에 처한 적이 없어요. 어쩌면 저의 환생은 드디어 끝난 걸지도 모르겠어요. 엄마도 없고 그가 앞으로 어떤 길을 걷든 더 이상 제가 간섭할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갈 때 저는 저승의 가장 깊은 곳으로 갈 거예요. 그곳에서 저를 무엇이 기다리든 받아들일 수 있어요. 얼마나 더 나빠질 수 있겠어요? 텅 빈 껍데기로서 삶을 보내는 것보다는 나을 거예요. 오래된 규칙의 무게에 짓눌려 저 같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었던 그 규칙들 아마 틀린 것은 아닐 거예요. 엄마도 틀리지 않았고 링도 분명 틀리지 않았어요. 유일하게 틀린 사람은 저였죠. 저는 사랑하는 능력을 잃었어요. 결국 저는 저 자신의 작은 세상 안에 저를 가두었고 결코 빠져나올 방법을 찾을 수 없었어요. 제가 원했던 것은 그녀가 원했던 것도 그가 원했던 것도 아니었어요. 제가 줄 수 없었던 것을요. 제가 몇 번을 환생했든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지독하게 불행한지 저는 엄마에게 그녀가 진정으로 원했던 결말을 결코 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적어도 그가 자라고 결혼하고 아이를 갖는 것을 보게 해줬죠. 그것으로 충분해야 해요. 저는 이제 다 놓았어요. 그렇게 많은 환생 끝에 저는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대가를 치를 때가 왔어요. 어차피 산자들의 세상에서 저의 세상은 저승과 다를 바 없었어요. 이 세상에 제가 머물 곳이 더 이상 없기를, 님의 세상이 빛과 온기로 가득하길, 웃음과 당신이 받을 모든 것으로. 나는 노트북을 닫고 내 뺨은 차갑다. 나는 창문 쪽으로 몸을 돌린다.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나는 천천히 숨을 내쉰다. 고마워, 종어. 다음 생은 오롯이 당신의 것이기를. 1년 후, 아내가 2층의 빈방 청소를 끝내고 말한다. 여보, 이 방 사오란에게 줄까요? 당신 어차피 그 컴퓨터 안 쓰잖아요. 창고에 넣어둘게요. 안 돼. 생각하기도 전에 말이 튀어나온다. 그녀는 위층 방을 가질 수 있다. 나는 문간에 서 있고 내 눈이 착각하는 건지 모르겠다. 책상에 누군가 앉아있는 게 거의 보이는 것 같다. 키보드 위로 움직이는 손가락들. 아무도 이 방에 머무르지 않는다. 아무것도 옮겨지지 않는다. 나는 지금 그대로가 좋다. 그대로 놔둬. 아내는 내 목소리에서 단호함을 듣고 더 이상 밀어붙이지 않는다. 그녀는 다른 방을 청소하러 2층으로 향한다. 나는 문간에 홀로 서 있다. 그때 그것을 느낀다. 무언가 내 뺨을 따라 흐른다. 나는 손을 뻗어 얼굴을 만진다. 눈물, 내 얼굴 전체가 젖어 있다. 나는 얼어붙은 채 내 손을 응시한다. 왜 울고 있지? 누가 이 방에 살았었지? 누군가를 잊은 것 같은 기분이 든다. 그의 남은 생에 중요했던 누군가. 그가 한밤중에 깨어날 때마다. 고요한, 멀리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꿈 같지 않은 꿈처럼 그의 귓가에 울린다. 현실 같으면서도 완전히 현실 같지 않은. 이것은 당신의 희망인가요? 아니면 놓아주기를 거부하는 나의 마음인가요? 형제, 누가 나를 그렇게 부를까? 기억이 나지 않아.